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시집살이를 고되게 겪는 며느리들에게는 시어머니란 단어가 그 어떤 단어보다 싫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래요. 거기다 오늘 제가 설명할 저희 시모는 추악스럽기까지 하죠. 아마 이런 시모는 다른 곳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오늘 그 추악한 시모의 본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요? 그럼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한 사람이었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이 좋으신 부모님과 위로 언니 하나가 있는 화목한 4인 가족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모두들 서로 사랑하고 다정하고 행복하게 지내던 가족이었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처럼 있으나 없으나 늘 서로를 챙기며 살아갔죠. 부모님이 늘 돈 걱정에 어린 저희들에게 못해주는 게 많다며 속상해 하셨음에도 저희는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희 자매 역시 보통 티격태격 싸우는 평범한 자매들과 달리 아주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언니는 늘 어린 동생인 저를 열심히 챙겼고 저도 언니를 잘 따르면서 저희 자매는 동네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다정한 자매 사이였죠. 뭐든 열심히 하는 언니를 따라 저 역시 말썽 부리지 않고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자매 모두 무사히 성인이 되었고 원하던 대학까지 다니며 여느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너무 일찍 저희 자매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시게 된 거예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큰 사고였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큰 수술 끝에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셨죠.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잃고 시름에 빠지셨던 엄마마저 얼마 뒤 병을 얻으셨고 미처 손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 차이로 두 분이 사고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희는 완전히 고아가 되고 말았죠. 워낙 금슬이 좋으신 부모님이셨기에 저는 엄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다 못해 그 뒤를 쫓아가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부모님 두 분을 잃고 남겨진 저희들은 세상에 의지할 곳이 저희 두 자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두 자매 모두 하늘에 계실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서로를 위하여 무척이나 열심히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조금씩 부모님을 잃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가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취직도 하고 연애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사귀던 남자친구와 저 사이에 원치 않았던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결혼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를 모른 척할 수 없었죠. 남자친구와 상의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고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들과 다른 저의 가정 상황을 알았기에 시댁에 인사를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죠. 걱정을 한가득 안고 찾아뵙게 된 시댁에서 가족들은 모두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따뜻한 말씀 하나하나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죠. 아버님,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까지 모두들 절 반겨주시는데 딱 한 분, 어머니만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꺼내지 않아 궁금은 해도 제가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얼마 되지 않아 직접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의 존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을 반대하셨고 그런 이유로 방 안에 계신다는 걸 말이죠. 자신을 제외하고 온 가족들이 화목하게 시간을 보내자 이에 화가 나신 어머니께서 직접 밖으로 나오시면서 알게 되었어요. 다들 웃음이 나와? 잘 키운 아들, 동생을 저런 애와 결혼시킨다는데 제가 우리 정수와 비교해서 맞춰준 게 뭐가 있다고 다들 이러는 거야? 예, 나도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발붙일 생각하지 말고 나가라.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나와서 산통을 깨? 당신 밖에 나가서 나랑 대화 좀 하자고. 민정아,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저 사람 말한 거 글려 듣고 마저 이야기도 나누고 있어.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데리고 나가 더 심한 말을 듣지 않았지만 단 몇 마디만으로 전 어머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머지 가족분들께서 저를 좋아해 주셨고 저와 남편 또한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강행하게 되었죠. 언니밖에 없는 저희 집 상황으로 상견례는 생략을 할 수 있었지만 사돈들 집안끼리 인사할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며 형식적인 상견례 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안 오실 줄 알았던 어머님께서 나와 계셨고 그로 인해 분위기가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저희 집 어른으로 나온 언니를 보자마자 독설을 한 거죠. 시모는 언니를 보며 나이가 어리다. 부모가 없어 배운 게 얼마나 있겠냐 등등 노골적으로 언니와 우리 집 비하를 했습니다. 언니도 화가 많이 나 보였지만 내 시모가 될 어머님이었기에 저를 생각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었죠. 이번에도 열을 내는 어머님을 말렸던 사람은 아버님과 다른 가족들이었어요. 그렇게 다른 가족들이 어머님에게 주의를 주고 진정을 시킨 뒤에야 결혼 이야기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죠. 이후 시부모님께서 정하신 결혼 날짜를 받아 급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만 올리면 되는 상황에서 아버님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집안이 주저앉게 되었죠. 아버님의 동업자이자 절친한 친구인 사람이 회사 자본으로 횡령을 하다 감당이 되지 않자 사업자금과 함께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아버님과 남편, 아주버님까지 동업자 박윤철 씨를 잡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다 큰 충격을 받으셨던 아버님께서 무리까지 한 탓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결혼식은 미뤄지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아버님께서 사망한 이유마저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결혼식만 아니었더라도 동업자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결혼 반대는 저와 우리 집 상황으로 인해 그렇다고 넘길 수 있었지만 억지 이유를 가지고 제 탓을 하는 시모를 보며 시집살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게 되었죠. 이후 저희들은 시댁의 집안 사정으로 인해 결국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한 채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하지 못해 저도 아쉽기는 했었지만 어차피 모실 부모님도 안 계신 전 그런 불평도 사치였어요. 그래도 남편과 드디어 한 가족이 되어 내 가정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늘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가 그리웠던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까지 가족들이 생긴 것이 저는 좋았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 결혼 생활을 시작했기에 시기가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시댁 식구들은 모두들 저를 신경 써주시고 제게 잘해주려 하셨어요. 특히나 먼저 아주버님과 결혼하신 형님께서는 결혼식도 못 올리고 시집온 동서가 걱정되시는지 시어머니 몰래 저를 도와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려 하셨죠. 같은 며느리 입장이기는 해도 생판 남이었던 저를 동생처럼 생각해 주시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결혼 전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후에도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모두 제 탓, 제 욕을 하시면서 걸핏하면 저를 쥐잡듯이 잡으려고만 하셨습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인데 어디서 저런 재수없는 게 들어와서 우리 집안 복까지 다 가져가는 거 아닌지 몰라. 지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네 말이야. 그러게 정숙해는 왜 하필 저런 볼품없는 고아를 데려와가지고 끝까지 내 속을 썩일까. 밖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인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제가 재수없게 부모 이름 고하라며 늘 저를 무시하고 저와 저희 집안을 욕보이셨습니다. 저야 그런 시어머니를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알고서도 제가 선택한 시댁이었으니 감수를 해야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 없는 저희 언니까지 무시하는 걸 보면 저는 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어머니, 이거 저희 언니가 어머님 드리라고 했어요. 내 선물이야? 예, 영양제라고 하던데요. 영양제? 너희 언니는 뭐 이딴 걸 선물이라고 보내고 있어? 나는 뭐 돈이 없어서 영양제 못 사 먹어서 그런 줄 아니? 뭘 보내려면 좀 비싸고 더 좋은 걸 보내든가. 이런 건 약국만 가면 다 파는 건데. 하여간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이렇게 티가 나는 법이야. 모자란 구석이 있으면 센스라도 있든가. 이건 뭐 선물을 보내고도 욕을 먹고 있네. 그런 말에 괜히 대꾸를 하면 그때는 어른 앞에서 말대답을 한다. 화를 낼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차마 대꾸도 못하고 늘 묵묵히 그런 욕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시어머니가 바라시던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은 뒤로는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셨죠. 너는 참 밉다. 밉다 하니까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니? 그냥 나처럼 아들 하나 나오라 그랬더니 어디서 쓸모도 없는 딸이 나왔어? 아이 낳고 누워있는 제게 딸을 낳았다며 악담을 쏟아붓는 시어머니가 심하긴 하셨는지 오죽하면 남편과 아주버님께서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기분 나쁘셨는지 돌아가신 시아버님 얘기까지 하시며 동정을 얻어 다른 식구들의 입을 열지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뭐? 아니, 그렇다고 내가 내 며느리한테 섭섭한 말도 못하니? 어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할 수가 있어. 나도 속이 상해서 이러는 거야. 나처럼 남편 먼저 떠나고 나면 아들도 없이 어떻게 살겠나 했어. 그래서 엄마한테는 아들이 든든하다 싶어서 아쉽다고 한 얘기를 가지고 왜들 나를 매도하니? 내가 이 나이에 자식들한테 이런 대접 받을 줄 알았으면 그냥 네 아버지 가실 때 따라갈걸. 세상에 여보, 내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구박을 받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요. 여보, 나 이 꼴 보게 하려고 일찍 갔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자신이 불리할 때면 늘 그런 식으로 시아버지 얘기를 꺼내셨어요. 일찍 남편 보내고 세상 시름을 전부 혼자 짊어진 것처럼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다른 식구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죠. 그런 일이 있고도 저는 제 딸을 잘 기르며 여전히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손녀라 보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게 다행이었는지 저는 시어머니를 자주 보지 않아 조금 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남편은 어린 딸을 두고도 한참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찾아다니던 아버님의 동업자 때문이었죠. 시댁 식구들 모두들 시아버지의 동업자였던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어마어마했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혈안이었어요. 그러다 겨우 그 사람의 자식들의 거처를 알게 되었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한달음에 그 자식들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의 소식을 순순히 말해줄 리가 없었어요. 그 동업자의 자식들은 자기들도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과 남편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집 자식들에게 거짓말 말라며 그 집에서 깽판을 치게 되었고 결국 경찰까지 찾아오며 제 남편과 아주버님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일 없이 경찰서에서도 풀려나기는 했지만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셨던지 그 일로 크게 화를 내셨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시어머니는 그 일도 며느리들 탓이라며 저와 형님의 탓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긴다며 저와 형님을 잡기 시작하셨죠. 그러자 형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저희 탓이에요? 탓을 하자면 아버님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이랑 그런 사람 감싸는 그 자식들 탓이죠. 왜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만히 있던 저랑 동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니가 아버님 일을 덤덤하신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시어머니 성격을 알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참으시던 형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그러실까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감히 시어머니에게 대든 며느리들이 달갑지 않으신지 그날 이후로 저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들한테야 그렇다 해도 심지어 아들들 연락까지 거부하시는 탓에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한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그 악다구니를 듣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히려 어머니 쪽에서 먼저 연락을 끊으신 게 저는 반갑기까지 했죠. 덕분에 저는 결혼한 뒤로 가장 속 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지 못한 지 반년이 넘어갔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오랜만에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혼자 조용히 집으로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갔던 시어머니 댁에서 시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 애는 누구예요? 내 아들이야. 사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남편 죽고 내가 오죽 힘들었니? 그래서 나도 마음이나 나눌 겸 연애를 좀 했는데, 아유, 글쎄 내가 임신을 했지 뭐니. 나도 내가 이 나이에 임신할 줄은 몰랐지. 그렇다고 생긴 애를 없앨 수도 없고. 그동안 너희들한테 말도 못하고 나 혼자 애를 낳았다. 시어머니는 다른 식구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 누군가와 연애를 하시고 그분과 아이까지 낳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늦은 나이에 육아가 너무 힘드시다며 제게 시어머니 아이를 맡아달라 하셨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욕을 하겠니? 그래서 말인데, 세아가, 네가 한 달만 애 좀 잘 봐주렴? 예? 제가요? 여기서요? 그래. 다른 식구들한테는 아직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청소 때 대충 둘러대고 한 달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애 좀 봐줘. 내가 어디 너 말고 어디 붙어갈 곳이 있겠니? 저도 혼자 어린 딸을 돌보느라 힘든데 밖에서 나온 누뚱이 아들까지 돌봐달라 하시는 시어머니의 부탁이 황당했지만 저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또다시 시집살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정말 친자식이 맞긴 한지 시어머니는 아이 일이 유난스러울 정도로 챙기시면서도 힘이 붙인다며 모든 육아를 제게 떠넘기셨고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제 딸 얼굴보다 그 아이 얼굴을 더 자주 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그 아이 얼굴이 익숙해져서 그런가 자꾸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반드시 찾아내겠다며 매일같이 들여다보던 그 사진 속의 인물, 박윤철 씨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그분 얼굴을 모르는 줄 아시겠지만 남편이 매일 사진을 들여다보는 걸 자주 접한 덕분에 저도 그 사람 얼굴은 길 가다가도 알아볼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누뚱이 아들 얼굴과 그 사람 얼굴의 몽고 반점이 위치며 생김새까지 너무 비슷하게 닮아 있었어요. 얼굴에 있는 몽고 반점이 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설마 어머니와 그 사람이 연인 관계일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에 저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얼굴을 들여다볼수록 왜 그렇게 그 사람과 닮은 것 같은지 저는 참아하지 못할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떠오른 의심이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었어요. 섣부른 판단으로 사실이 아닌 말을 가족들에게 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몰아칠 게 뻔할 테니 말이죠. 심증이 아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전 남편 몰래 시모가 맡긴 아이를 돌보며 제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밝혀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답답한 나날들이 길어지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추측처럼 시모 낳고 맡긴 아이의 아빠가 박윤철 씨라고 한다면 이전에 본 적 있는 박윤철 씨 아들들과 유전자가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박윤철 씨 아들들의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들을 얻어내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조금의 거짓말만 남편에게 하면 되었죠.
편의점에 맥주를 사고 온다는 남편을 일부러 자극했습니다. 나 편의점 좀 갔다 올게. 갑자기 웬 편의점이야? 당신 설마 그 이야기 듣고 또 그 집 가려는 건 아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맥주 좀 사려고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라는 말은 또 뭐야? 그 집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라도 들었어? 어? 아니.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뭔데? 말해봐.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어머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건데, 박윤철 씨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지금 첫째 아들 집에 숨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어머님께 내가 더 알아내보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아주버님이 그 이야기 들으면 또 난리칠 걸 아시니까 말을 안 하셔.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듣자마자 바로 말했어야지. 그 원수 새끼가 거기 있다는 거지? 제게 거짓 정보를 듣게 된 남편은 곧장 박윤철 씨의 첫째 아내로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적당히 말리는 척을 하며 동행을 했고요. 그 집을 도착을 한 남편은 곧장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며 소란을 피기 시작했고, 이를 제지하러 집안에서 첫째 아들이 나왔죠. 곧 아버지의 원수를 잡으려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남편과 이를 저지하는 박윤철 씨의 첫째 아들 간의 몸싸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격해지는 두 사람의 다툼에 저는 중간에 끼어들어 말리는 척을 하며 첫째 아들의 머리카락을 벗고 면봉으로 침을 채취했죠. 난리가 난 덕분에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샘플들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얼마 뒤 제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경찰이 왔고 남편과 남자를 말리곤 남편을 대신하여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박윤철 씨는 없었죠. 그렇게 그날 밤의 소동이 일단락되었고 전 확보한 박윤철 씨 첫째 아들의 유전자 샘플과 아이의 샘플을 가지고 친자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피가 마르는 시간이 지나간 뒤 대망의 검사 결과지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죠. 그리고 제 눈앞에는 박윤철 씨의 첫째 아들과 시모가 낳은 아들이 같은 아버지의 Y 염색체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시모가 가족들 몰래 집안의 원수인 박윤철 씨를 만나오고 있었고 그 사람의 아이까지 임신을 하여 낳은 게 맞았던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의심한 결과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속 시원하고 시모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을 줄만 알았는데 직접 결과를 받고 나서 보니 그 충격으로 인해 넋을 놓은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잠시였지만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밝혀야 하나 숨겨야 하나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가족들에게 꼭 이 사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시모에 대한 감정 제외하고도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을 그리고 집안을 몰락시킨 사람과 연애를 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건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품속에 가진 채 온 가족들을 시모댁으로 불러 모으게 되었죠. 가족들이 자신의 연락도 없이 집에 모이자 시모는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애들이 왜 다 우리 집으로 오니? 네가 부른 거야? 너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니? 꾸미긴 뭘 꾸며요. 어차피 언젠가는 다 알게 될 사실인데 빨리 말하는 게 가족들이나 이 아이에게나 좋지 않겠어요? 어머니께서도 마음고생 덜 하실 거고요. 그걸 왜 네가 판단을 해? 애들이 소리 듣기 전에 내보내라. 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잠잔다고 하고 돌려보내.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우리 가족들 전부 사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요즘 시대에 사별했다고 연애 못하는 시절도 아니고 누뚜이가 있으면 건강하다는 증거인데 왜 이렇게 숨기려고만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밝히세요. 아니, 얘가 정말? 시모는 자신의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는 저를 보고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전 말에서만 그치지 않고
시모가 소이던을 쓰기 전에 아이를 안고 가족들이 모여있는 거실로 나갔죠. 영문도 모르고 거실에 모여있던 가족들 모두 제가 어머니 맘방에서 나오자 한꺼번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안고 있는 아기에게 시선이 옮겨졌죠. 여보, 그 애는 누구야? 어머님 아야. 어머니께서 연애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한테 말하기 민망하셔서 지금까지 말 못하고 계셨어. 아이도 그분 사이에서 낳은 아이이고. 뭐? 어머니께서 연애를 하신다고? 재수씨,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왜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재수씨가 민망하시다고 말씀을 직접 못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순 없잖아요? 어머님, 제가 얼추 설명했으니 나머지 이야기는 직접 해주세요. 여기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얼마 뒤 시모가 안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이 상황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죠. 물론 대부분이 거짓말이었지만 말이죠. 그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민망해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 네 아버지랑 사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고 있다는 걸 알면 좋지 않게 볼까봐. 근데 그 사람과는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 아이는 그 후에 알게 되어서 낳게 된 거고 미안하다. 가족들 모두 너무 갑작스러운 사실에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장남인 아주버님께서 시모를 이해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왜 어머니가 죄송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저희가 이렇게 반응한 거지. 어머니 연애한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 나이도 젊으신데 연애도 할 수 있죠. 언제까지 아버지만 그리워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미리 말씀 좀 해주시고 조심 좀 하시지. 그동안 홀로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부터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애 보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저희가 돌아가면서 도와드려야죠. 고맙다. 민정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너희들 도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연락을 하마. 그럼 우리 늦둥이 동생 좀 볼까요? 이 나이에 동생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아니야. 지금 애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우선 안에 들여다놔야 할 것 같아. 애는 좀 자라고 나서 보자. 민정아, 애 나한테 넘겨주고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라.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애랑 방에 들어가 있으마. 시모도 아이의 얼굴에 있는 몽고반점이 신경 쓰이긴 했나 봅니다. 가족들 모두 박윤철 씨를 직접 본 적도 있고 그 사람의 아들들도 봤으니 당연히 눈치를 챌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시모는 가족들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 시모를 제가 붙잡았죠. 어머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많이 다르네요.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만든 건 가족들에게 모든 걸 솔직히 공개하자는 이유에서 만든 건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해주고 나가라. 그럴 수는 없죠. 여기 있는 가족들도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알아야 하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이러시나 본데 어떡해요? 저도 박윤철 씨 그리고 그 사람 아들들까지 다 봤는데 그 집 사람들 하나같이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들들은 엮기도 하고 줄어든 건지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근데 어머니께서 늦둥이로 낳은 이 아이한테도 똑같은 게 있던데요. 너 지금 누구랑 누구를 엮어? 이년이 개뼈다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아이나 넘겨줘라. 너 한 번만 더 헛소리 했다가는 내 절대 용서 안 할 테니. 용서라고요? 그건 어머님이 가족들에게 하셔야겠죠? 자, 가족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아기 얼굴에 있는 몽고 반점. 박윤철 씨 그리고 그 사람 아들들 얼굴에 있는 위치가 똑같은 데 있죠?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발뺌하실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가족들에게 아기의 얼굴을 보여주자 가족들은 전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한 채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조급해진 시몬은 아이를 제품에서 데려가며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 주장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니년이 우리 집을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올려? 겨우 비슷한 부근에 몽고 반점이 있다는 걸로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뱉어? 너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툼 만들고 폐가 망신 만들려고 작정했냐? 겨우 몽고 반점으로 가족관계라고 주장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형제고 자매이기에 너는 애도 낳았다는 년이 그딴 무식한 소리를 하니? 그래 이제 알겠다. 너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좀 뭐라고 한 걸 가지고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가 보구나. 못된 년. 애초에 니년을 우리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청수야, 너 네 엄마 천하의 해편년으로 만든 인연이랑 계속 살 거니? 너 인연이랑 계속 살 거면 난 너 못 본다. 아니, 안 본다. 온 집안 사람들 이간질하는 인연과 계속 살던가 아니면 가족들과 계속 행복하게 지낼지 얼른 선택해라. 직접 자기 입으로 어떤 여자인지 말하시는 걸 보니 잘못을 저지른 건 아시나 봐요? 그렇게 자기 잘못 잘 알고 있으면 영원히 안 들키게 잘 숨기시죠. 이게 뭐예요? 괜히 자기 몸 편하려고 애를 저한테 맡기다 이렇게 다 밝혀지게 되었는데. 여보,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내가 아주 간단하게 이 상황 해결해 줄게. 누굴 선택하니 많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 자, 다들 이거 확인해보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판단해보세요. 아무리 거짓말하려고 한들 유전자 결과 가지고는 거짓말을 못할 테니. 마침내 제 가슴에 품고 있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족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불리하다고 느껴진 건지 또다시 동정심을 유발하며 모두를 속이려고 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품고 있는 애를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 소리만 요란하고 아주 어색하게 쓰러졌죠. 어머, 몸이 왜 이래? 얘들아, 구조대에 좀 연락해라. 내가 얘가 하는 거짓말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몸이 이상해. 앞이 핑핑 돌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게. 심장이. 하지만 가족들 모두 시모의 과장되고 어색한 연기를 싸늘하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이미 제가 건네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이었죠. 연기 좀 그만하시고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 사람 아들과 거기에 있는 아기가 형제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말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분명히 너희 무슨 짓을 꾸민 거야. 너희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니. 내가 어떻게 내 남편, 너희들 아버지를 죽인 그 인간과 그런 짓을 해. 인연이 문제다. 내가 좀 전에도 말했잖니. 인연이 우리 집안 풍비박산 만들려고 이러는 거라고. 인연 전연 좀 하지 마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걸핏하면 인연 전연이라고 불러요. 잘못을 하든 죄를 짓든 전부 자기가 다 해놓고 내가 가족들 이간질을 한다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 한번 더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그 짓을 실토하시겠어요? 그러시게 거짓말 끝까지 하고 싶었으면 딸같이 그러셨어요. 딸은 부교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게 남자아이만 바라시더니 이제 만족 좀 하세요? 시몬은 저를 매섭게 째려보더니 저를 죽일 것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아주버님이 시몬을 제지해 주셔서 화를 피할 수 있었죠.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들이란 놈들이 엄마를 이렇게 힘으로 붙잡아도 되는 거냐? 얼른 엄마 몸에 손 떼. 악 좀 그만 쓰세요. 죄 없는 사람도 그만 괴롭히시고요. 끝까지 말씀 안 하시겠다면 저희가 알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야, 어머니 휴대폰 봐봐. 안 돼. 휴대폰은 안 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 당장 그만둬. 남편은 시모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모의 휴대폰을 열어
안에 있는 메시지들과 전화통화 내역 등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듣기 민망할 정도의 메시지 내용들을 불러주었죠. 그 내용들의 대화 상대 모두 집안의 원수인 박윤철 씨였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밝혀진 뒤에야 알 수 있었어요. 시모와 박윤철 씨의 관계가 한참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요. 시모는 아버님께서 친구인 박윤철 씨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윤철 씨가 아버님의 사업 자금과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쳤을 때도 계속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아버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걸 알면서도 시모는 모른 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후 가족들 전부가 그 사람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도 시모는 박윤철 씨가 숨어있는 장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었지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죠. 오히려 두 사람은 그 상황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란 존재가 사라져야 두 사람이 들킬 걱정 없이 불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들이 아버님의 원수인 박윤철 씨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유로 자식들 걱정을 하는 척 저와 형수를 혼내며 자신의 불륜남을 찾는 일을 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더 마음 편히 불륜을 즐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그 나이 들어 임신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한 시모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다시 그날로 돌아가서 그때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두 사람의 사이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읽은 메시지 내용으로 두 사람이 오래된 불륜 관계이고 그 자리에 있는 아이가 두 사람의 아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시모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 말이죠.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모에게 저보다 더 많은 배신감과 증오를 가지게 되었죠. 모든 것을 인정하는 시모의 울음이 터지자 남편이 이성을 잃고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미친 건 아냐?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엄마라고 할 수 있냐고? 그 새끼가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런 새끼가 불륜 관계였다고? 당신 정말 미쳤어. 이제 다 필요 없어. 당신 내가 지옥 끝으로 보내버릴 거야. 나도 당신 같은 엄마는 필요 없다고. 이대로 남편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남은 가족들 모두가 남편을 말리러 붙어야 했어요. 좀처럼 남편이 진정을 못하자 아주버님이 나서서 남편을 진정시켰죠. 정수야, 그만해. 나도 너랑 똑같은 마음이지만 그렇게 해서 되겠니? 형이 저 여자 그리고 그 새끼 꼭 죄값 받게 해줄게. 그러니 그만해라. 형도 네 마음 다 알아. 너도 재수씨와 수윤이 생각해야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실 것 같아? 이제 다 왔어. 그 새끼 잡아서 경찰에 쳐놓고 저 여자도 평생 죄값 받으며 고통 속에 살게 하자. 아주버님의 말씀에 남편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였습니다. 동생을 진정시킨 아주버님은 크게 한숨을 쉬고 나선 뒤 뒤를 돌아 시모에게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내셨죠. 나도 정수 마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마찬가지고요. 당신의 남편, 우리의 아버지를 죽인 놈과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 밝혀진 지금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돼요. 곁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꼈습니까? 당신, 그러고도 우리에게 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했고요. 난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희생을 하시고 살아오셨는지 알고 있기에 당신의 어떠한 변명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평생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살 거고요. 평생 당신이 불행하기를 빌 겁니다. 당신이 지독한 병에 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에 주워 먹는다고 하더라도 일말의 동정심도 갖지 않을 거라고요. 당신은 이제부터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다. 남이에요. 당신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당신을 평생 차가운 철장 속에서 살게 할 거예요. 괜한 병명도 할 생각하지 말고 용서를 해달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역겨운 당신의 모습을 더 보게 된다면 나도 더는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정수리 키워준 값으로 봐주는 거예요. 기일을 며칠 줄 테니 저 아기와 짐을 챙겨서 떠나세요. 아주버님의 말에 시몬은 더 이상의 거짓말도 용서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워온 자식이었던 만큼 아주버님이 겨우 참으면서 하는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겠죠. 결국 시몬은 입 뻥끗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 집을 나서게 되었죠. 그 집에 나온 뒤 아주버님과 남편은 곧장 집안의 원수이자 시모의 상간남이기도 한 박윤철 씨를 잡으러 갔습니다. 다행히 시모의 휴대폰 속에 배송지로 저장되어 있는 주소지가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그 사람, 박윤철 씨를 붙잡게 되었죠. 남편과 아주버님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밝히자 그 사람은 순순히 경찰서까지 동행을 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시모 사이에 낳은 아들 때문인지 자신이 지은 죄를 순순히 인정했고 아버님께서 사기당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기까지 했어요. 물론 감형을 받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어찌되었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초범이지만 도피 시간과 피해 금액의 액수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죠. 이후 시모는 저희뿐만 아니라 박윤철 씨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이야 그 일이 밝혀진 날부터 시모에게 강한 증오심을 보였기 때문에 비빌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박윤철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나 봐요. 하지만 그 집에서도 이미 박윤철 씨 때문에 고초를 겪은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관계를 가진 시모이다 보니 괜히 엮여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도 아이와 함께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들었죠. 일가 친척분들에게 듣기로는 시모가 아이 아빠인 박윤철 씨가 나오기 전까지 아이와 지내기 위해 도움을 구하러 다닌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이 지인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죠. 아마 앞으로 계속 어렵게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나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늦둥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테니 말이죠. 그것도 횡령죄로 인생의 빨간 줄이 그인 사람이 아이의 아빠인 상황에서 말이에요. 아이만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태어나 격치 하나로 될 고생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부디 아이에게는 평탄한 인생이, 시모와 박윤철 그 사람에게는 지옥 같은 날들이 펼쳐지길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선택한 추악한 행동에 맞는 죄값을 받는 거니 말이죠. 그럼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 또한 다음 사연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